이 장면은 부자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개표소에서는 빳빳한 투표지, 이른바 신권 투표지도 목격됩니다. 투표 사무원 손 타고 투표함에 넣을 때 접히고 접히지 않더라도 안에서 하중에 눌리고 개표소 테이블에서 눌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개표 사무원 손까지 타는 투표지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신권 지폐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 밖에도 곳곳의 개표소에서는 전혀 접힌 흔적이 없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와 롤 용지로 출력되므로 절단면이 매끈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단면이 거친 관외 사전투표지 다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목격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 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온 해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명할 방법이 없는 선관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숫자를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천 연수구 을 재검표가 소를 제기한 지 1년도 넘어 마침내 열립니다. 황당하게도 대법원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허용하지 않거나 극도로 제한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다며 사본을 제출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란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스캔되면서 저장되는 파일로 원본 파일을 확인해야만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본에는 이미지 생성 시간 등의 핵심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본을 제출한 자체가 파일이 조작된 것임을 자인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국 또는 다른 어디에선가 급조됐으리라 추정되는 투표지들은 품질이 조악하다 못해 엉망이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빨간 잉크가 일장기처럼 원형으로 뭉개져 글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고,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프린터에서 롤 용지로 출력하는 사전 투표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측면끼리 붙은 자석 투표지. 아니 동영상 촬영이 되나? 네네네. 제가 그 권한을 아 그래? 지금 계속 촬영 중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거. 이 접촉면을 자세히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네. 비지미 또는 이발이라고 불리는 재단 잔여물을 달고 있는 투표지. 이거는 자르다가 만 거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네. 홍련 이동이네요. 네, 이것도 홍련 이동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 홍련 이동. 인쇄소에서 쓰는 접착제인 머리풀, 일명 댄너리풀이 측면에 붙어있는 투표지와 이 접착제가 투표지 면에 묻어 서로 들러붙은 투표지. 그래서 이게 한번 뜯어봅시다. 네, 뜯어볼게요. 이거 안 띄워지면 이게 이건 별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새 지폐처럼 빳빳한 신권 투표지. 투표지를 촬영 못하게 노트를 올려놓고 손으로 가립니다. 한쪽 여백이 아예 없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표란 일부가 잘려나간 투표지, 테이프로 보수한 투표지, 스캔한 투표지를 다시 인쇄한 흔적. 재검표 현장은 그야말로 엽기적인 투표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증인신문 때 해당 투표소의 사무원들은 투표 당시 그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경남 양산 을에
관외 사전투표지 7천여 장 중 일그러진 타원형 기표 도장이 3천여 장 나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라는 말은 이 기괴한 투표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괴이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정규용지 중량인 평량 100g보다 50%나 무거운 150g짜리 투표지 다발도 나왔고, 자석 투표지,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지, 그리고 영등포구 을에서는 미사용 투표지 중 일련 번호가 아예 없는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신고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오산에서는 투표지를 가로지르는 검은 줄도 발견됐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납품 가능한 당일 투표지입니다. 여기 뭐 점이 찍힌다든가 뭐 피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되는데. 측면이 너덜거리는 테이프 붙은 투표지와 접착제 붙은 투표지, 검표한 옛날 기차표 같은 투표지, 테이프 접화면이 맞지도 않는 투표지, 비스듬히 잘려나간 측면에 도장까지 이상한 투표지, 사람이 아니라 인쇄기가 찍은 듯한 기표 도장, 측면에 붙어있는 머리풀, 누더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쇄 내용이 함께 찍힌 배춧잎 투표지도 2장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석 투표지 3장짜리도 보입니다. 상단에 빨간 화살표 모양이 붙어있는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섭섭한 신권 투표지, 한 장씩 절취하여 교부하는 일련 번호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자르다 만 투표지, 새 종이 같은 빳빳함은 차치하고 이런 잔여물이 롤 용지에서 나올 수 있나요? 여기에 투표용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궤변대로라면 이런 투표지들은 모조리 가짜 투표지가 되겠군요.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이 선수 도장을 날인하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관리관이 사용하는 도장은 잉크가 내장돼 있어 인주가 불필요한 만년 도장인데요. 아마도 사용법을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는 바람에 일장기에 붉은 원처럼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입니다. 참고로 일장기 도장은 송도 이동 제6투표구의 총 투표지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1000장을 날인하려면 무려 6시간이나 걸리는데요.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도장을 찍은 사람도, 그런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어떠한 앞으로의 선거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100년 전의 한국 기생과 일본 게이샤. 100년 전 한국에는 건번이라 불리는 기생 양성학교가 여러 곳 있었는데 이곳 출신의 유명한 기생으로는 1. 이난양, 조선 건번 출신이며 전통무용 외에도 피아노와 가야금까지 마스터한 조선 최고의 기생으로 순종의 전속 기생이자 최남선, 이광수 등이 단골이었다고 함. 2. 김호격, 한성건번 출신으로 판소리와 가곡의 명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소설가 김동인의 애인이었다고 함. 3. 박온실, 평양건번 출신이며 오늘날 미스코리아에 해당하는 미스조선진 출신으로 당시 경성 화신백화점 모델이 되기도 함. 4. 장현홍, 역시 평양건번 출신으로 평양 제1의 기생이었고 수많은 재력가들의 러브콜을 거부한 것으로 유명. 5. 이용란, 한성건번 출신으로 가수로도 유명했다고 함. 한편 일본 게이샤로는 1910년대에 활동한 유명한 게이샤 하와류가 있는데 수영복 차림의 사진으로 보아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본 역대 최고의 게이샤는 1940년대 출생한 이와사키 미네코라고 알려주고 있음. (2003년) 발표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제주 4.3 사건으로 민간인 14,822명이 희생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었을까? 제주 4.3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제주 4.3 사건의 첫 번째 단서가 됐던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CNN 인터뷰 자료를 어렵게 확보했다. Mr. President, a question from Woo Jin Kim says, will the US and the Korean government release its archives on the April 3rd, 1948 Jeju massacre?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주 사건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국회에 청원되어 있습니다. The matter is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is not in a position to take action.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s position is that the facts need to be revealed at some point. 활동을 일으킨 거지만, but it should come after the National Assembly has acted on it. 98년 11월 23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제주 4.3의 성격을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인터뷰를 밝혔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거 같으세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공산 폭동을 부인하지 못할 텐데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4.3 성격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카이로 회담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언젠가는 지켜줄 거라고 결정한 아주 유명한 회담이죠. 왜 이 얘기가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홉킨스를 통해 가지고 로즈벨트를 움직였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홉킨스는 그냥 보좌관이 아니고 로즈벨트하고 젊었을 때부터의 친구라서 심술도 마음대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 사람들을 움직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 미국에서 홉킨스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선이 닿았을까요? 그거는 사실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교재로 쓸만한 그런 수준의 책을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정도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또 워낙 우수한 학생이니까 그 당시에 프린스턴 총장이었던 윌슨 집에도 초청을 받고 이러니까 기반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이 미국을 결국 침략할 거라고 하는 예언하는 책을 쓰고 몇 달 후에 진주만 공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승만의 성과가 이미 높았거든요. 이승만은 소련이 어떻게 움직일까도 다 이미 알았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후 몇십 년 동안도 우리 한국 사람이 못하던 일이었어요. Syngman Rhee desperately tried to prevent the United States from withdrawing its troops from Korea on June 30th, 1949. The methods that were used were everything from sending direct appeals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ing public statements criticizing the United States for its decision to withdraw its troops, to having the National Assembly pass resolutions calling upon the United States to retain its troops in Korea, to placing pressure on the United Nations, to have the United Nations appeal to the United States to keep its troops there. 1949년 6월 말, 남한 정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군사 고문단 500명만 남긴 채 완전히 철수했다. 미 국무장관 에치스는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발표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알류산 열도에서 필리핀을 잇는 방위선 안에 한반도와 대만이 제외된 것이었다. Acheson obviously didn't intend it that way, but he had left South Korea out of the American defense perimeter in the Pacific. 반도체 장비를 전부 일본이 만들었는데 일본이 이 반도체 장비를 해외에다가 수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 물자였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에다 돈 좀 빌려주라고 그렇게 좀 압력을 넣어주시면 일본이 우리에게 돈 빌려주면 그 돈으로 미국제 무기를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세지마 류저가 와서 우리도 지금 돈이 없으니 60억 불은 우리가 무리고 40억 불로 해주시면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게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수용을 했죠.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그게 반도체 장비의 한국 수출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갑자기 양궁 선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양궁 선수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양궁 선수는 SNS에 우파 성향의 게시물을 작성한 장채환 선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징계위원회 진행 중입니다. 오래 열려요? 이의 신청도 있고 그래서 또 뭐든지 너무 지연되지 않게 신속하게 좀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거나 그러지 않게.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무조건 옳다라고 막 선동하고 하는 계정들이 X에 많은데 기술적으로 중국이 접속지로 딱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여기 계정 보면은요, 글을 올린 개수가 너무 많아요. 65,200개입니다. 잼통령 좀 알고 봤더니 접속지가 중국인 겁니다.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 올리는 상황, 국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이게 친중 세력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국정원이든 안보당국에서 이거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적 표기제가 도입되면서 중국 국적인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절대 몰랐겠죠. 이 국내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댓글도, 저는 이제는 국적 표기제를 도입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유엔의 PC주의가 인권은 소수자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LGBTQ를 위한 조직으로 타락했잖아요. 사실 지금 가장 아이러니는 북한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예요. 소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운동이라는 것은 동성애 인권의 연장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가면은 이 강제 실종을 다루는 의장이 백태웅이 되는 거예요. 백태웅이 누구냐? 1980년대 말에 가장 과격한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인권법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한국 이 아수라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강경화 씨도 고위직을 맡았죠. 그리고 한국 사법부를 장악한 세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명수죠.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의 마당이 된 거죠, 인권판이.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유엔에서 북한 인권운동 얘기를 하지만 전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해버리는 거죠. 인권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길거리에서 대변을 누는 중국인의 행동이 이해 안 간다고 말하자 한국 패널 카이랑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我自己亲眼哦，不是上网看到，我自己亲眼会看到。第一天我看过2次，都在大便。你说亲眼看到？亲眼看到，就大便就直接蹲在那个地板，就直接拉了。确定是大陆人吗？不会，是中国人就很脏，但是其实说实在，中国不是说脏，他们是环保的哦，就是中国那个日常生活当中就有3不，你有听过吗？就不洗头、不洗手、就不洗澡哈。然后他们就一家庭需要一个水龙头就够了。你看，这个他们都在去国外，日本、韩国也好，他们在那个这个捷运站，对，在那公共场所，一家人全家用一个这个水龙头来洗澡。他们这个也是台湾啊，就台湾这个某一个这个洗手间哈，这样子，就是大陆旅客他们就借用一下这个公共设备，然后就不是洗手哦，就是洗澡哦。 환불정신 맞는 것 같네요. 다 먹은 음식은 정리정돈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의 안내문이 중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쓰레기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도 흩어져 있고 외부 쓰레기까지 가져와 버리고 갔다고요. 일본의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빈곤 관광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어.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비좁은 코인 락커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야. 여긴 짐을 보관하는 장소야. 최근 도쿄의 신주쿠역 인근 코인 락커 안에서 중국인들이 잠을 자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어. 현장을 본 일본 시민들은 중국인들이 수면복과 인형까지 챙겨서 락커 안에서 숙박을 하려 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 이후 경찰이 출동해 해당 관광객을 제지했어. 문제는 이처럼 숙박비를 아끼려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노숙, 쓰레기 투기, 경범죄 증가 등의 문제가 도쿄 시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관광객들은 숙박이나 식당 이용도 없어서 지역 상권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 그러자 일본 내에선 중국인 비자 강화 여론이 커지고 있어.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공공 질서와 치안을 지키기 위해 입국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야. 한 아이와 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아이만 태운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엘리베이터는 노후화된 장비를 점검하지 않으면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일부 사고는 엘리베이터 자체의 제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엘리베이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다른 이유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종종 엘리베이터에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엘리베이터에 알 수 없는 장난을 치거나 발로 차는 등 별짓을 다 하는데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제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게 되면 경미한 부상부터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리한 만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중국
중국인들은 엘리베이터 사고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엘리베이터를 샌드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엘리베이터 안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늦은 밤 고양시의 고깃집. 여성 손님이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 들더니 불을 붙여 피우기 시작합니다. 옆에 앉은 일행 여성도 식탁 앞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를 피웁니다. 맞은편 남성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일행에게 나눠주고 서로 불을 붙여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식당 직원이 와서 실내 흡연은 안 된다고 안내해도 아랑곳 않는 손님들. 이들이 중국어만 하는 걸 보고 휴대전화 번역기로 중국어로도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고깃집에 온 중국인 손님 7명은 식사를 하는 3시간 동안 내내 시내에서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었던 중국인들이 떠난 뒤 주인은 음식점 화장실 변기 수조 뚜껑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뒤덮은 소변이 출입문 너머까지 넘쳐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복궁 돌담알에서 벌어진 용변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이번엔 한라산에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등산로 한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용변을 봤다는 겁니다. 같이 있던 엄마는 현장을 치우지도 않고 자리를 떴다는데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도심 한복판에 풍물처럼 방치돼 있는 땅이 있어. 벌레, 주차난, 미간 훼손 등등등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알고 보니 중국 땅이었어. 이 땅의 정체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광주 도심 한복판에 3,000평이 넘는 부지가 거의 10년째 방치돼 있어. 문제는 이 땅이 중국 총영사관 소유라는 거야. 중국이 이 땅을 사놓고도 아무런 활용 계획도 실행도 안 하면서 사실상 도시 한가운데 풍물을 만들어 놓은 셈이야. 2014년에 104억을 주고 LH에서 매입해놓고 사드다, 코로나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땅을 사실상 방치한 거지. 그동안 주변 주민들은 주차난, 미관 훼손, 벌레, 소음 문제까지 겪고 있는데 중국은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광주시도 외교 문제라 적극적으로 손대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그 사이 중국은 최소한의 수목관리, 펜스 교체 정도만 얘기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결국 중국은 우리 도심 한가운데에 거대한 땅을 사놓고 지역사회의 불편한 신경도 쓰고 있지 않은 셈이야. 한국은 외교 문제라고 강하게 말도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고. 그 중국인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차를 가지고 들어온답니다. 차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 차에 뭐를 넣어서 들어오느냐? 이 차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마약 지금 심각해요. 이게 중국인이 마약을 가지고 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This man at my feet during the operation, he was really looking at me. I was ordered to take one of his eyeballs by the soldier on the other side. And the nurse handed me a hemostat. I really couldn't stand it. And I said, I can't do it. I can't. As I pressed down, his still warm body made me think he was alive. A surgeon took a scalpel and made a large incision directly under the xiphoid into the umbilical cord. When the abdomen opened, the intestines came out. And I was really terrified. Another surgeon pushed the intestines aside and retrieved a kidney. Then another got the second kidney. The head nurse swiftly placed both kidneys in a temperature-controlled box. My ambition as a military doctor was to save lives and serve my nation. But I couldn't fathom the depth of my country's atrocities. 다카이치 총리의 연이은 강경 발언에 중국 외교부가 일본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노림수는 단순합니다. 관광객이 빠지면 여론이 흔들릴 것이고 그로 인해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길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여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초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이 한국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你要知道哈，中国这次禁止游客往日本，不去日本家去哪里？你家去夏威夷，家到纽约，他去不起了。韩国担心了，他会都往韩国，就去韩国去了，灾难啊！ 이재명 정부가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어 국민들 세금으로
외국인 2,000명의 빚을 탕감시켜준다는 거야.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빚 탕감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해 충격적인 건 외국인 2,000명도 탕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거야. 김진 앵커도 이 정책에 격분했는데 외국인 2,000명의 빚 182억 원을 소각 탕감해주겠다.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중에 다 메꿔야 할 나라 빚입니다. 나라가 대신 금융권과 함께 갚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에서 운전 가능하게 하겠다는 기사를 봤다. 한마디로 미친 새끼들이다. 단기 체류자에게 허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춰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는 중국인도 아니고 단기 체류 여행객에게 왜 운전을 허용하나? 우리는 국제면허증이 있어도 중국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고 중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한데 제정신인가? 대통령이 중국에 쉐쉐거리니까 이것저것 중국 놈들 편히 봐주자는 건지 어떤 새끼 대가리에서 이따위 생각이 나온 건지 어이가 없다. 여러분은 검찰 수사권 뺏었지 않습니까? 그래 공수처 만들고 공수처 놀면서 예산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 수사 못하게 했죠. 근데 이번에 뭡니까? 기소만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소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듣는 검사 파면제 도입한다고요? 하면하면요 그분 나가가지고 변호사도 못합니다. 겁나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하겠습니까?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재판을 넘기잖아요. 판사 또 법의 국제라는 게 있어요. 민주당 그 정치인한테 유죄 내리잖아요. 그럼 법의 국제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감한 판사가 또 오케이 유죄를 내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없애버려요. 면소법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대법원 가면 자기 사람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 늘리는 거고 요번에 늘린다는 그 인원들 요번에 법관 대표자 회의 26명 있잖아요. 그분들로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움직이겠습니까? 또 거기서 판단. 그럼 대법원 탄압하고 거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또 유죄를 확정했다라고 하면 이거 또 헌재로 가져가.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심제로 가는 겁니다. 연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안 누가 낸 겁니까? 박범계 전직 법무부 장관이 낸 겁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참여 협력한 공직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김민석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재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받았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가 고작 6시간 남짓이었고 한밤중이었다.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알지 못했던 계엄을 일반 공무원이 어떻게 알고 참여하고 협력을 할 수 있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중앙부처에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청산에 나선다나 뭐래나 공무원들의 휴대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라 했고 안 내면 대기발령 직위해제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한다. 이게 다발이냐? 영장도 없이 통신 내역을 뒤진다는 발상 자체가 불법이다. 감옥에 가야 할 새끼가 씨발. 진짜 씨발이다 씨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죠. 불법 수사하는 거죠. 핸드폰 걷어서 락 풀러라. 이거 수사예요. 전과 합치면 90범인지 뭐 이렇게 나오는 내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신상필벌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법을 어기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당하며 심지어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민주화 투쟁이고 그리고 니들은 뭐라도 하나 나오기만 해봐라. 지금 이게 공무원들하고 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있으면 전 국민을 상대로 너 내란이지 이러면서 이게 내란이에요. 지금 내란몰이를 하면서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이게 내란이다. 예, 이게 내란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악랄한 비민주주의자입니다. 아주 악랄한 권위주의자들이고 아주 지독한 파시스트들이에요, 이거. 근데 나는 저 같으면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어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저건 아닌데 할 것 같거든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얘네가 얘기하는 이 특정 국가 특정 인종이 어디냐면요. 중국입니다. 중학교까지 지방에서 지내다가 특목고로 오면서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방 애들 특목고 오지 말아라. 지방 유출 인재 많은데. 아니 그럼 지방 사람들의 기회는 어디 가냐고. 사시 없애버려요. 로스쿨 만드는데 만약에 사시 없고 로스쿨 있었으면 저는 법조인 안 했을 거예요.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떻게 로스쿨 학비를 부담시키겠어요. 왜 자꾸 이렇게 기회를 없애나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또 대출도 못 받게 만들어. 살 길도 없게 만들어. 이쯤 되면 진짜 없는 사람을 위하는 거 맞아? 하는 의심이 조금씩 들어요.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서 불우 이웃을 만들어버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도울 불우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빛고울이라 불리던 광주가 이제는 빛고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채무 비율은 23%를 넘기며 전국 최악 수준, 올해 말이면 25%에 육박해 재정주의 지자체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민 1인당 150만 원의 빚, 총 부채만 2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는 이미 3조 1천억 원으로 치솟았고 연말엔 4조 원을 넘길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거기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까지 돈 먹는 하마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줄어드니 광주 재정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몰표로 뽑아주니 돌아오는 건 빚더미뿐. 빚고울이 아니라 빚고울, 광주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건 자업자득입니다. 외상이라고 하면 소도 잡아먹습니다. 부채만 해도 2조가 넘는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은 수련원을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버려놨습니다. 이 망할 놈의 지자체는 누가 만들었는지 원망스럽습니다.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어가지고 걱정을 해야 된다는데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100만 원을 준답니다. 이런 수련원을 버려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은 호텔에 가서 행사를 한답니다. 지난 4월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 그러니까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가 이제 강제 노동을 이유로 한국의 한 염전 소금의 수입 금지를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 CBP는 이제 미국의 모든 국경을 다 통과하는 물건이나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특정 한국 기업 제품을 강제 노동을 이유로 제재한 것이 이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반년 넘게 좀 지났는데 오늘은 이 사건이 그 사이에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 그 자체보다 위기 대응에 비추어 봐가지고 사회 시스템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 떡볶이집을 생각을 해봐. 떡공장에서 떡 만드는 사람 시급이 43,787원이고 방앗간 직원의 시급이 43,787원이고 어묵 만드는 공장 직원 시급이 43,787원이면 도대체 사장님은 그 공산품들을 얼마에 사가지고 떡볶이 한 접시에 얼마를 받아야 되니? 떡볶이 사장님이 주방 이모를 갖다 쓰는데 주방 이모 최저 시급이 43,787원이면 도대체 하루에 떡볶이를 몇 접시를 팔아야지 아줌마 월급도 주고 사장님도 월세를 내고 재료비 감당하고 사장님도 남겨 먹을 수 있을까? 진짜 제발 일한 만큼 정당하게만 받아가라. 이래가지고 니들이 벌어올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받길 바라니까 나라가 지금 십창이 난 거 아니야. 긴급 개성공단 폐쇄 반대, 경부고속도로 반대,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원전 확대 반대, 금강산 관광 중단 반대, 평택 미군기지 반대, 사드 배치 반대, 청계천 복원 반대, 사대강 정비 사업 반대,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 법인세 인하 반대, 포항제철 설립 반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반대, 카이스트 설립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성과 연봉제 반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네. 여러분, 나 말 좀 들어봤어. 여기 서귀포 국회의원 위성군이가 경복궁에 똥 싸는 중국인 욕하면 징역 보내게 냅시다. 이거 말이 될까?